형, 고모 여관 말이야. 우리도 가족인데 형 혼자 다 가질 생각은 아니지. 그러게. 형수가 고모 옆에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해. 말 좀 해봐요, 형. 이렇게 모른 척하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나누자는 거지. 공평하게. 형은 늘 그래 아닌 척하면서 욕심이 많아. 그날 우리 집 현관 앞에는 내가 키워낸 동생들이 나를 비난하며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부엌 쪽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운 동생들이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욕심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먼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982년 겨울, 그해 나는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건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새벽이었고, 어머니는 그로부터 2달 뒤 뒤따라 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민성 쇼크라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살 힘을 잃은 거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에는 빚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셋, 15살 민수, 13살 민정, 11살 민호. 친척들은 며칠 동안 집에 드나들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겠다. 한 집에서 셋을 다 키울 형편이 안 되니까 작은 애는 우리가 데려가고 딸은 고모 댁으로 보내고 넌 어떻게 할 거냐? 아직 어린데. 그날 밤 나는 동생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흩어지면 안 돼. 형이 다 책임질게. 민정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우린 돈도 없는데. 형이 일할게. 학교는 안 다녀도 돼. 너희만 학교 다니면 돼. 오빠도 고등학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형은 괜찮아.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왜 미안해? 너희 잘못 아니잖아. 그날 이후 나는 형이 아니라 부모가 되었습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고 저녁 8시에 돌아왔습니다. 손은 굳은 살투성이가 되었고 등은 항상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형, 오늘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 밥 먹었어? 응. 근데 형은 밥 안 먹어? 형은 배 안 고파. 너희가 많이 먹어. 사실 배는 고팠습니다. 늘 고팠습니다. 하지만 쌀이 부족할 때면 나는 밥을 적게 먹었고 반찬이 모자라면 김치만 먹었습니다. 민정이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오빠는 왜 김치만 먹어? 형은 김치가 제일 맛있어. 거짓말. 오빠 고기 좋아하잖아. 아니야. 요즘은 김치가 더 좋더라. 민정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정이는 반찬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내 밥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나는 그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1985년 봄, 민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입학금과 교복값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한 달 내내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민수의 교복을 마쳤습니다. 교복을 입은 민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형, 나 고등학교 가도 돼? 왜 그런 소리를 해? 당연히 가야지. 나 때문에 형 고생하잖아. 고생 아니야. 형은 일하는 게 좋아.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너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대학도 가고. 형은? 형은 공부 머리가 없어. 근데 너는 머리 좋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고맙다. 고맙긴. 형 노릇하는 거지 뭐. 입학식 날 나는 일을 쉬고 학교에 따라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민수와 헤어질 때 민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형, 나 꼭 성공할게. 그래서 형 편하게 해줄게. 그래. 열심히 해. 민수는 교문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만큼은 나처럼 살면 안 돼. 1987년 여름, 민호가 군대에 가던 날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 앞에서 민호는 배낭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형, 나 다녀올게. 그래. 건강 조심하고. 형, 내가 없는 동안 형 혼자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 형이 다 알아서 한다. 민호는 훈련소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가족들이 울며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울면 동생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 민호도 민수도 민정이도 다 컸습니다. 이제 내 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부모이자 형이었습니다. 부모 대신 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내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군대에 보내고 내 인생은 없었습니다. 오직 동생들의 인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생들이 내 집 앞에서 나를 욕심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1998년 가을,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차장이 되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민정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사업가와 결혼해 분당에 큰 집을 얻었습니다. 민호는 공기업에 들어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잘 살았습니다. 내가 바랐던 대로 그들은 사람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청 말단 공무원.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고 나는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을 키우기에 부족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명절이 되면 나는 늘 작아졌습니다. 추석 연휴. 그날도 민수네 집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민수네 거실은 넓었습니다. 50평대 아파트였으니까요. 차례상을 차리며 민수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여기 앉으세요. 거기는 불편하시잖아요. 아니야. 여기도 괜찮아. 에이, 형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여기 앉으셔야죠. 민수 부인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이 때로는 불편했습니다. 마치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서 민수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집 좀 손봤어. 벽지랑 마루 다 새로 했거든. 그래, 깔끔하네. 형도 집 좀 손보지 그래. 우리 집 인테리어 업체 괜찮던데 소개해 줄까? 아니야. 우리 집은 괜찮아. 형수님도 좀 편하시게 해드려야지. 맨날 그 낡은 집에서 사시는 것도 그렇고.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낡긴 했지. 근데 정도 들어서 좋더라고. 그래도 요즘 세상에 그런 집에서 살면 좀. 민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남편이 부동산 쪽 아는 사람 많은데 괜찮은 아파트 있으면 알아봐 줄까? 아니야. 괜찮아. 에이, 그러지 말고. 요즘 집값 오르는데 오빠도 좀 투자하면 좋잖아. 투자할 돈이 어딨어. 형 월급이면 대출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빚지면서까지 집 살 생각은 없어. 민정이는 잠시 멈칫했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빠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지. 그 말투에는 미묘한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형은 그래. 안정만 추구하고 도전은 안 하고 그런 뜻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형, 요즘 일은 어때? 응, 그냥 그렇지 뭐. 구청은 안정적이긴 하지. 그래, 안정적이야. 근데 형 승진은 좀 됐어? 아직 안 됐어. 아, 그래. 형 근속 연수 되게 오래됐는데. 응. 근데 자리가 없어서.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 공무원은 연공 서열이라 능력 있어도 못 올라가잖아. 뭐 그렇긴 하지. 형은 능력 있는데 아깝다니까. 나 같으면 벌써 답답해서 못 버텼을 거야. 나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형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래도 말 다니면 좀 그렇지 않나?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았는지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형이 좀 더 대우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알아.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말단. 그래요. 나는 말단이었습니다. 평생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스펙도 없이 겨우 공무원 시험 붙어서 들어간 사람. 승진도 못하고 월급도 적고 집도 낡은 곳에 사는 사람. 나는 여전히 말단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따라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에이, 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민정이는 설거지를 거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뭐가? 그냥 좀 더 적극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도 고생하시잖아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착한데 욕심이 없어서 그게 문제예요. 언니가 좀 밀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진짜예요. 우리 오빠는 능력 있는데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민정이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네, 오빠는 능력 없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네,
오빠는 동생들 셋 키우느라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공무원 됐고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민정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대학 나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다 오빠 덕분이야. 그건 알아요. 안다면서 왜 그런 말을 해? 저는 그냥 오빠가 더 잘 됐으면 해서. 오빠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민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이랑 무슨 얘기했어? 별거 아니에요. 표정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신호대기를 하는 동안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기분 나빴죠?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기분 나빴어요. 미안해. 왜 당신이 미안해요? 내가 더 잘했으면 이런 소리 안 들었을 텐데. 당신 잘못 없어요. 신호가 바뀌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생들 위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당신을 무시해요. 무시하는 건 아니야. 무시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착해서 모르는 척하지만 저는 다 봤어요. 동생들이 당신 어떻게 보는지. 여보, 저는 화가 나요. 당신 때문에 동생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 게.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동생들 형이 아니라 부모였어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 다 똑같은 가족인가요? 아내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삼켰습니다. 그 이후로 명절이 올 때마다 나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형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무게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가벼웠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희생한 것들, 내가 포기한 것들, 그 모든 것이 동생들 눈에는 그저 형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늘 뒤에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앞으로 나아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의 시야에서 나는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2003년 봄, 고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철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세요, 고모? 여간 일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혹시 내 집사람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모는 시내에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꾸려온 여관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힘에 부치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모, 우리 집사람도 시간제 일하고 있어서. 알아. 무리한 부탁인 건 아는데 정말 급해서 그래. 며칠만이라도. 제가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모가 여관 일 좀 도와달라는데.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며칠만? 응. 급한 거라고 하시던데. 알았어요.
도와드릴게요. 미안해. 하는 일도 고될 텐데. 괜찮아요. 고모님이 급하시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며칠이 10년이 될 줄은. 여관 첫날, 아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여관으로 갔습니다. 저녁 8시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어?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 했는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카운터 봤어요. 그것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침구 교체도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 고모한테 다른 사람 구하라고 할게. 괜찮아요. 손 봐. 이게 괜찮아? 며칠만 더 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며칠이 아니라 그만둬야 해.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고모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그리고 고모님 혼자 계시잖아요. 자식도 없으시고.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고모는 평생 혼자 사셨고 우리 형제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해볼게요. 정 안 되면 그때 그만두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내는 여관에 계속 나갔습니다. 2005년 여름, 어느새 아내는 여관 일을 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카 며느리 없으면 나 어떻게 하니? 고모님, 제가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요. 무슨 소리야? 조카 부인이 다 해주잖아. 청소, 빨래, 손님 응대, 장보기까지. 일 배우는 게 재밌어요. 고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고맙긴요. 고모님이 저희한테 더 잘해주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괜찮아요.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돼요. 고모는 아내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철수가 복 많은 놈이야. 제가 더 복 많죠. 하지만 아내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온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들지? 조금요. 그만두자. 다른 일 알아보자.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한 게 문제야. 이제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익숙해진 거잖아. 아내는 웃었습니다. 당신도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는 달라. 뭐가 달라요? 당신은 동생들 위해 그렇게 살았고 나는 우리 가족 위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 정도 안 해도 돼. 당신 민수도련님 대학 등록금 어떻게 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모님한테 빌렸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결혼 자금도. 그래. 그 빚 아직 다 안 갚았어요.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갚아야죠. 아내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차릴게요. 배고프시죠? 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08년 가을, 아내는 이제 여관 일을 5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아내의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여관에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아내를 보았습니다. 장부도 봐? 네.
고모님이 눈이 안 좋으셔서 제가 정리해 드려요. 원래 장부까지 보기로 한 거 아니었잖아. 괜찮아요. 어차피 할 일이에요. 그때 고모가 안쪽에서 나오셨습니다. 철수야, 왔니? 네, 고모. 내 집사람 정말 대단해. 장부까지 척척 정리하더라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내가 감사하지. 고모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카 부인, 당신 진짜 머리 좋아. 숫자 계산도 빠르고.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가계부 쓰던 거 응용한 거예요. 이 여관 장사가 얼마나 되는지도 이제 당신이 제일 잘 알 거야.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아내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관이 얼마나 되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고모님 건강 많이 안 좋아 보이죠? 응,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 이제 혼자서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럼 여관 정리하시려나? 글쎄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고모님이 여관을 계속 운영하고 싶어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맡아야겠지. 우리가 맡으면 안 될까요? 나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네. 제가 어차피 5년째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정년 얼마 안 남았고. 여보, 그건 저 생각 있어요. 우리가 이 여관 맡아서 운영하면 애들 대학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고모님 뜻이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생각해보자. 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여간 일을 하면서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아내는 조용하고 수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 낯설었습니다. 2010년 봄, 아내는 이제 여관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모는 건강이 악화되어 거의 집에만 계셨고 모든 일을 아내가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고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이 여관 나 없으면 못 돌아간다고. 그럼 뭐라고 했어? 제가 당연한 일하는 거라고 했죠. 아내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고모님이 나중에 이 여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모님 뜻대로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고모가 뭐라고 하시던? 아직 생각 중이시래요. 근데 아내는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제 생각엔 고모님이 우리한테 주실 것 같아요. 왜? 고모님한테 다른 가족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7년 동안 여기서 일했고 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그런 기대는 하지 마. 기대가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라고 해도 당신 동생들 생각해 봤어요? 동생들? 민수, 민정이, 민호. 동생들도 고모님 조카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고모님이 정말 여관을 우리한테 주신다면 동생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벌써부터 걱정돼요. 그 사람들 성격 알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이건 제가 7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한 대가예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여기 와본 적도 없어요. 알아. 알면서도 나눠줄 거예요? 모르겠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생각 좀 해야 한다고 봐요. 당신은 평생 동생들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여보, 저도 이제 지쳤어요. 명절 때마다 무시당하고 가난하다고 비교당하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내는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늘 말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욕심이 아니라 생존이었다는 것을. 2012년 겨울, 고모가 쓰러진 건 새벽이었습니다. 여관에서 혼자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가시려다 넘어지신 거였습니다. 아침에 청소하러 온 아내가 발견했습니다. 고모님, 고모님.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고모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나는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고모님이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야? 성모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와요. 나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뇌졸중이래요. 큰 거라고. 지금 상태는 수술 중이에요. 몇 시간 걸린대요. 나는 아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괜찮아. 고모님 강하신 분이야. 제가 더 일찍 갔었어야 하는데. 당신 잘못 아니야. 아침에 청소하러 갔는데 쓰러져 계셨어요. 얼마나 오래 그렇게 계셨을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어 주며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에게. 여보세요, 형? 민수야, 고모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네. 언제요? 오늘 새벽. 뇌졸중이래. 아, 심각해요? 수술 중이야. 넌 올 수 있어? 형,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저녁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민정이에게. 오빠? 민정아, 고모 쓰러지셨어. 어머, 어떡해요? 뇌졸중. 지금 수술 중이야. 오빠, 저 지금 수업 중인데 오후에 끝나면 갈게요. 알았어. 민호에게. 형님? 민호야, 고모 병원이야.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아, 진짜요? 저 지금 출장 중인데 내일 돌아와요. 내일? 네. 대구에 있거든요. 죄송해요, 형.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동생들 와요? 저녁에 온대. 다들 바쁜가 보네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술 6시간. 의사가 나왔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고모 조카입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가요? 오른쪽 반신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언어장애도 동반될 수 있고요.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재활치료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회복 정도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셔서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우리는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고모님 이제 혼자 못 사시겠어요. 응. 누가 돌봐드려야 해요. 알아. 아내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여보. 제가 7년 동안 고모님 옆에서 일했어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힘들 거야.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때 민수와 민정이가 도착했습니다. 형, 고모님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의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고모님 퇴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언니가 돌본대. 언니가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민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할 수 있어요? 환자 돌보는 거 엄청 힘든데.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전문 간병인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7년 동안 고모님 옆에서 일했어요. 간병인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고모는 퇴원하셨지만 예상대로 오른쪽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말도 어눌해지셨고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고모 댁에 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식사, 목욕, 화장실, 옷 갈아입히기, 모든 것을 아내가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고모 댁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고모께 식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천천히 드세요. 으응.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미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너 너무 고생 아니에요. 고모님이 저희한테 더 잘해주셨잖아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개월 후, 고모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내는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을 했습니다. 동생들은 가끔 들렀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형, 우리도 바빠서 자주는 못 올 것 같아요. 괜찮아. 형이 알아서 할게. 형수님 고생 많으시네요. 나중에 보답할게요. 보답.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의 표정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고모의 병실,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신 고모를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고모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철철수야, 너희 부부 앉아라. 네, 고모. 고모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카 며느리. 네, 고모님.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고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진짜야. 고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민정이, 민호 다 바빠, 나 안 와. 그 애들도 바쁘니까요. 바빠도 가족인데 한 번이라도. 고모의 눈에 실망이 보였습니다. 근데 너희는 매일 와줬어. 당연한 거예요, 고모님. 고모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네, 고모. 너 복 많은 놈이야. 이런 마누라 만나서. 알고 있어요. 여간일. 네. 너희 부부 아니면 이 여간 맡길 사람이 없구나. 아내가 고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모님, 저희가 잘 지킬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고모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고모님 말 들었죠? 응. 여간 얘기 들었어. 우리한테 주실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만큼은 우리가 받아야 해요. 여보, 제가 10년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지금 간병까지 하고 있어요. 알아. 동생들은 한 번도 안 왔어요. 문병도 제대로 안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 권리예요. 당신 동생들 권리가 아니에요. 나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동생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년 후 고모의 상태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고모도 아셨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고모가 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변호사 불러줘. 변호사요? 응, 할 얘기가 있어. 알겠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모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나와 아내. 1시간 후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작성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유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환자분께서 두 분께 감사하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다른 가족분들께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유언장 작성 사실을요. 네. 변호사가 떠나고 우리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고모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너희 둘. 고모님, 이제 마음 편해. 고모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고모가 유언장 쓰셨어. 네. 유언장이요? 응. 오늘 변호사 불러서 작성하셨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내용이 뭔데요? 나도 몰라. 변호사가 공개 못한대. 그럼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고모 돌아가시면. 그렇구나. 민수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형, 혹시 여관 얘기도 있었어요? 글쎄 모르겠어. 형수님이 오래 일하셨으니까 혹시. 민수야, 그런 생각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동생이 뭐래요? 여간 얘기 물어보더라. 벌써부터 그러네요. 여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거 없어. 알아요. 근데 벌써부터 저런데.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각오해야 할 것 같아요. 뭘? 싸움요. 동생들이랑.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폭풍이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2014년 봄, 고모가 돌아가신 건 4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와 아내는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고모는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고모님,
아내가 고모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고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나도 고모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편히 쉬세요.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빨리 왔습니다. 장례식장, 3일장을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인께서 참 좋은 분이셨는데 여관 운영하시면서 동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죠. 조카분들이 효자시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 민정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모 병상을 몇 번이나 찾았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고모님 유언장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언제 할 건데요? 장례 끝나면 다들 바빠서 모이기 힘들잖아요. 민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어차피 해야 할 얘기잖아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저도 궁금하긴 해요. 고모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나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알았어. 변호사님 내일 오신다고 하셨어. 내일이요? 장례 끝나고? 응. 유언 집행은 장례 후에 하는 게 맞대.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응. 혹시 형이 미리 들은 거 없어요? 없어. 진짜요? 진짜야. 나도 모른다. 민수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수님도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형수님이 10년 동안 일하셨으니까 혹시 고모님이 귀띔해 주신 거 없어요? 없어요. 민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알아요. 근데 정말 몰라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근데 말이야, 여관이랑 땅 가치가 얼마나 돼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충이라도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감정가로 한 12억 정도 될 거예요. 12억이요? 네.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민수, 민정이,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 정도 되는 줄은 몰랐네요. 제가 장부 정리하면서 대충 계산해 봤어요. 그럼 우리 넷이서 나누면 한 명당 3억씩이네요.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는 얼른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직 유언장도 안 봤는데 그런 계산하지 마. 아니, 그냥 만약에요. 만약에 고모님이 우리한테 나눠주라고 하셨으면. 그건 내일 봐야지. 민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 사실 우리도 고모님 조카잖아요. 그렇지. 혈육이잖아요. 언니는 뭐랄까, 인척이고. 아내가 민정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정이는 얼른 손을 저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언니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고. 알았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들 피곤할 텐데 오늘은 쉬자. 내일 변호사님 오시면 그때 얘기하고. 형? 민수야, 오늘은 고모 장례식이야. 이런 얘기하기 좋은 날이 아니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빈소 밖에서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당신 들었죠? 응. 아가씨가 저보고 인척이래요.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제가 10년 동안 일한 거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도련님은 벌써 나눠 가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명당 3억씩이래요. 여보, 당신 내일 유언장에 뭐라고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저는 알아요. 아내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모님은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아니에요. 고모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부부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당신 동생들한테 또 양보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생들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번만큼은 우리 생각 좀 해요. 알아. 알아. 진짜 알아요?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정말 알아.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고모의 유골함을 봉안당에 모시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우리 5명이 앉았습니다. 나, 아내, 민수, 민정이, 민호.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고인의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인께서는 본인의 전 재산인 여관과 토지를 다음과 같이 분배하십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나 김영숙은 내 전 재산인 대성여관과 그 부속 토지 전부를 조카 김철수와 그의 배우자 박순희에게 유증한다. 방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고인께서 조카 김철수 씨와 박순희 씨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셨습니다. 전부요? 전부를요? 네. 민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유언장에는 2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증인도 있었으며 정식 절차를 거쳐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유언자의 뜻입니다. 우리도 조카예요. 혈육이라고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유언자는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민정이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오빠가 고모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야. 나도 몰랐어. 거짓말. 언니가 10년 동안 일했잖아요. 분명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언니, 솔직히 말해요. 고모님한테 졸랐죠? 우리한테 주지 말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럼 고모님이 왜 우리는 쏙 빼고 오빠네만 줬겠어요? 그건 고모님 뜻이에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도 고모님 조카예요. 그럼 고모님 아프실 때 어디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와봤어요? 우리도 바빴어요.
바빴으면 문병이라도 자주 오든가, 제대로 간병이라도 하든가. 그래도 가족이면, 가족?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진작에 안 챙겼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자제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형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민수야. 형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셋은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요? 그건, 형은 늘 그래요. 형수 편만 들고. 민수야, 말 조심해.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건 명백히 부당해요. 민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받으면 안 돼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 집행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인정 못해요. 소송할 거예요.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고인께는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조카분들은 유류분 권리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입니다.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정이도 민호도. 나는 그들의 표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밖 나왔을 때 민수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형? 응. 형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 민수야. 우리 셋은 정말 아무 자격도 없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형이 나눠줘요. 우리도 가족이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서운해요. 오빠가 이럴 줄 몰랐어요. 민정아, 오빠는 우리 오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고모 재산 혼자 다 먹으려는 거잖아요. 그 말에 나는 움찔했습니다.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가씨, 말 조심하세요. 언니는 좀 빠져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내가 가족이 아니에요? 인척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민호가 민정이를 말렸습니다. 누나, 진정해. 진정이 돼? 12억짜리를 우리만 쏙 빼고 줬는데. 민수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응? 형은 정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형 마음 알았어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정이와 민호도 따라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해요? 뭐가? 동생들한테 안 나눠준 거요. 나는 안 나눠준 게 아니야. 고모가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래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줄 거예요? 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요? 응. 정말 모르겠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착해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미안해.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신호가 바뀌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한 가지만 기억해요. 응? 이건 제가 10년 동안 일한 대가예요. 동생들 권리가 아니에요. 알아. 정말 알아요? 응. 알아.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형은 정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나는 형이었습니다. 평생 동생들을 책임진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에게 등을 돌려야 하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유언 집행 일주일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형, 나 지금 형 집 앞인데 문 좀 열어줘. 지금? 응. 할 얘기가 있어. 문을 열자 민수뿐만 아니라 민정이, 민호까지 서 있었습니다. 다들 왜?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거실로 들어온 그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솔직히 너무 억울해요. 우리도 고모님 조카인데.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법적으로는 형이 다 받는 게 맞을지 몰라도 도의적으로는 아니잖아. 도의적으로? 그래. 우리도 가족이고 고모님 핏줄이잖아. 형수님은 인척이고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일한 건 무시하시는 거예요? 형수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핏줄이 중요하면 그동안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민정이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바빴다니까요. 바쁘면 다해요? 고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번이나 오셨는데요. 그건 나는 가운데서 말했습니다. 다들 진정해. 소리 지르지 말고.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아요. 우리 가족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형님이 좀 양보해 주세요. 조금만이라도. 민수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형, 우리 각자 2억씩만 받으면 안 돼? 그럼 형도 6억은 받는 거잖아. 민수야. 아니면 1억씩이라도. 우리가 고모님 조카라는 명분이라도 살려줘.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형수님, 고모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나눠줄 수 없어요. 민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언니 너무하세요. 우리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그래도 돈 받고 일했잖아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으로요.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형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형도 형수님 편이야? 편을 나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 우리 보고 그냥 포기하라는 거야? 민수야, 이건 고모 뜻이야. 고모 뜻? 고모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쓴 거 맞아? 무슨 소리야? 형수가 옆에서 꼬드긴 거 아니야?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실이잖아요. 10년 동안 매일 붙어 있으면서 귓속말 안 했어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우리가 왜 나가요? 여기 우리 형 집이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그만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형? 민수야, 오늘은 돌아가. 내일 다시 얘기하자. 형도 결국 형수 편이네. 우리는 형제도 아니고. 민수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정이와 민호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정이었습니다.
오빠, 나 혼자 갈게. 오빠랑만 얘기하고 싶어. 알았어. 민정이가 왔을 때는 혼자였습니다. 오빠, 응. 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계속 생각했어. 그래. 우리 정말 한 푼도 받으면 안 돼? 민정아. 오빠, 나 지금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 남편도 사업이 안 좋아서. 민정이가 울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애들 학원비라도 낼 수 있어. 제발 좀. 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정아, 내가 개인적으로 좀 도와줄게.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라 고모 유산을. 그건 안 돼. 고모가 우리한테 주신 거야. 오빠도 결국 언니 말만 듣는구나.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나 오빠 동생이야. 오빠가 키운 동생. 민정이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번에는 셋이 함께 왔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변호사 만나봤어. 변호사? 응. 이거 부당하다고. 소송할 수 있대. 민수야, 유류분 청구 안 된다고 변호사가 말했잖아. 다른 방법이 있대. 고모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무슨 소리야? 형수가 부당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도 주장할 수 있고.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감히 나한테. 사실이잖아요. 10년 동안 매일 붙어서 세뇌했잖아요. 나가요. 당장 나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안 나가. 형이 우리 권리 인정할 때까지. 너희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우리 조카야. 법적 상속인이야. 유언장에 없다고. 그들은 거실에 버티고 앉았습니다. 3시간 동안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나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가 먼저 쓰러지겠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당신 동생들 좀 말려요. 말려봤어. 근데 안 들어. 그럼 어떡해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별채를 주면 어떨까? 네. 여관 옆 별채 있잖아. 그거라도 주면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당신 미쳤어요? 그것도 고모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데. 하지만 이렇게 매일 싸울 수는 없잖아. 당신은 정말 끝까지 동생들한테 양보할 거예요? 양보가 아니야. 평화를 위한 거야. 아내는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알아요. 당신 맘대로 하세요. 그 다음 날 나는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별채를 너희한테 줄게. 별채요? 응. 2층 건물인데 감정가로 4억 정도 돼. 너희 셋이서 나눠. 민수가 물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우리가 가질 거야. 형,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민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우리한테 그것밖에 안 줄 거예요? 민정아, 이것도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 거야. 고모가 우리한테 다 주셨으니까.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이건 너무. 이걸로 끝내자. 다시는 이 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자.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뭐, 별채라도 받을게요. 안 받는 것보단 낫죠. 민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오빠, 응, 이제 우리 남남이에요.
명절에도 안 만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오빠는 언니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같은 동생들은 필요 없죠.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민정이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민수와 민우도 따라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응. 뭐가요? 다. 별채를 준 것도, 동생들이 저렇게 변한 것도, 동생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저랬던 거예요. 그럴까? 당신만 몰랐던 거예요. 당신 눈에는 항상 동생들이 어린애로 보였으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고마워. 이제 우리끼리 살아요. 더 이상 동생들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동생들이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동생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나는 여관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여관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는 그 공문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야? 아내가 달려와 공문을 보았습니다. 재개발이요? 정말? 응. 보상금도 상당하다고 나와 있어. 우리는 부동산에 문의했습니다. 감정가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최소 30억은 받으실 겁니다. 위치가 좋아서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한테 아파트 하나씩은 해줄 수 있겠어요. 당신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게 헛된 건 아니었네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돈이 기쁜 이유는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아내의 평생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재개발 소식은 금방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형, 얘기 좀 하자. 민수, 민정이, 민호. 셋 다 왔습니다. 이제 와서 모른 척하면 너무하잖아. 그때 받은 별채로 끝내자던 말 진심이었어? 나는 문 앞에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형, 유언도 분할도 다 법적으로 정리됐다. 별채도 줬고 그래도 형제인데.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제? 2년 동안 어디 있었어? 그건 명절에도 안 왔잖아. 전화 한 통 없었잖아.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형이 우리를 밀어낸 거잖아. 아니야. 너희가 떠난 거야. 돈 때문에. 민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힘들었어. 나도 평생 힘들었어. 너희 키우느라. 나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난 너희 아버지도 보호자도 아니다. 형, 이제는 내 가족부터 지킬 거다. 다시는 이 문제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돌아와 아내를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응, 잘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평생 짊어졌던 형이라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형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내 아내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아이들에게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여가는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동생들과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들이 그립기도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편히 쉬고 있습니다. 나도 정년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진짜 가족은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내 아내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